썰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상상했던 중년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 모든 면에서 안정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상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군요. 물론 많은 것을 이루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동년배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갑작스럽게 배신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도 절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삶에 놓아버리고 싶다는 못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한데 그런 제 앞에 놀라운 인연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 인연 덕분에 저는 인생의 나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최고의 순간을 맛보게 됐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한마디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지만 내실 있는 회사라 나름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30쯤에 지난 연애도 한 번 했었지만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됐네요. 모든 연애가 결혼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네요. 그 후 맞선으로 만난 여자와 반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굴고 튀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 조건이 엇비슷해서 큰 고민 없이 결정했죠. 그리고 1년 후에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 다니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더군요. 가끔 거울을 보다 흰머리를 발견하면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룬 가정과 회사에서의 성과를 생각하면 나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저희 부부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부쩍 짜증이 내더니 밖으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는 갱년기가 오면 짜증도 늘고 안 하던 짓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 먹어 당연하게 찾아오는 현상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네요. 그렇다고 아예 무심했던 건 아닙니다. 우울한 아내의 짐을 덜어주려고 퇴근하며 저녁을 포장해오기도 했고 꽃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별 효과는 없었지만요. 아내는 여전히 저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고 말을 섞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이혼해. 뭐래? 이혼.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 뭔 개코 같은 소리야. 이거 봐. 사랑이 왜 개코 같아?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나도 여자야. 여자가 사랑 타령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가끔 향수도 사다 주고 꽃도 사다 주고 하잖아. 뭐가 더 필요해?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주길 했냐? 술 먹고 손 찍어을 하냐? 이것 봐. 당신은 그래서 안 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밥 안 굶겼다고 남편 노릇 다 한 줄 알지? 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서 나는 평생 외로웠어. 당신이 일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하고 휴가도 반납해서 가족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설렁설렁해서 될 것 같아? 내가 혼자 잘 살려고 그랬냐?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가족 위해서 일한 거야. 또 그 핑계. 그러게 짐스러운 우리가 빠져줄 테니 남은 인생은 당신 위해서 살아보란 말이야. 뭔 말만 하면 나랑 예은이 핑계대는 거 정말 지겨워 죽겠어. 막말로 네가 뭘 그렇게 호응을 시켜줬는데 남들 다 갖는 명품백을 하나 사주기랬어. 유럽 여행을 보내주기랬어. 그냥 아등바등 돈에 쫓기느라 나이만 먹었지. 근데 이 나이에도 그런 생색이나 듣고 살아야겠어? 생색은 내가 무슨 생색을 냈다고 그래?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니까 하는 말이지. 왜 말이 안 돼? 난 지금 진지하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당신도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그러더니 저를 소 닭보듯 한 지 보름 만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인 딸까지 데리고 사라졌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 저는 그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려 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러기를 2주 가까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딸아이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다음날 딸이 전화를 했더군요. 한 달 반가운 마음에 눈물까지 핑구는 저와는 달리 아이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은아, 잘 지내고 있어? 집에 언제 올 거야? 아빠, 엄마가 이제 안 돌아갈 거래. 우리 집 얻었어. 뭐? 집을 얻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는 아빠가 너무 회사에만 매달려서 평생 외롭게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살기 싫다던데? 그래서 나도 엄마랑 있기로 했어. 어차피 아빠는 회사밖에 모르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일 열심히 하는 게 다 누굴 위해선데? 우리 예은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 어릴 때는 주말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런다고 너까지 아빠한테 이러면 어떡해. 몰라.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어차피 우리랑 살아도 혼자 사는 거랑 다를 거 없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아? 하참. 그리고 엄마가 그 집 팔았다던데 아직 못 들었어? 집을 팔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마음대로 집을 팔았다고? 아마 몇 달 있으면 그 집도 비워줘야 할 테니까 엄마랑 잘 얘기해봐. 그러게, 잘 좀 하지 왜 그랬어? 그리고 나 학원 때문에 바빠서 전화 잘 못 받으니까 자꾸 연락하지 마. 그럼 끊을게. 딸이 원래 아내를 닮아 쌀쌀맞은 성격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지 말투가 더 차가워졌더군요. 그도 그럴 게 저보다는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 지 엄마와의 교감이 더 끈끈했겠죠. 그래서 저에 대한 아내의 원망과 불만이 그대로 딸에게 전달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끈질기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화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죠. 반면에 아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무척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이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는 거 아끼고 아껴서 그 집 마련한 거야. 근데 내 맘대로 좀 하면 어때서? 나랑 예은이는 이제 그 집으로 안 돌아갈 건데 그 큰 집을 혼자 차지하고 살겠다는 거야? 당신이 걸레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어? 집 관리도 못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다음 달에 얌전히 집 피워. 그럼 월급 하나 얻을 정도는 보내줄 테니 알아봐서 연락하고.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본인과 딸 이름으로 된 통장은 물론 유임장을 써서 제 보험과 예금까지 몽땅 해지해 가져갔더군요. 평소에 돈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던 제 탓이었습니다.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제 신분증까지 모두 아내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제 또래 부부들은 흔히들 그렇게 살잖아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그렇게 사는 부부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20년 가까이 산 남편을 뒤통수 친 저희 아내였네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 문제를 수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역시 젊은 시절 저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었죠. 바로 청춘을 전부 바친 회사에서 정리하고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는 회사밖에 모른다며 소박을 맞았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제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은 날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술을 마셨죠. 그리고 자정이 넘어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마음이 너무 허하고 우울해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나 동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가족일 텐데 제 곁에는 아내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술에라도 의존해야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정신없이 마시다 보니 너무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만취한 저는 어두운 거리를 비틀거리며 간신히 집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때 길바닥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 그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내 놀라서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것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아닌 교복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걸었어요. 학생, 정신 차려요. 눈 좀 더 봐요. 하지만 상대는 대답하지 않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동안 쓰러진 사람의 곁을 지켰네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티로 칠갑을 한 채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도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른 달려가서 손을 휘저으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들것을 꺼낸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고 급하게 구급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구급차에 함께 타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자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밝은 곳에서 확인한 환자의 얼굴이 너무 앳돼 보여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이라 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잠시 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급하게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은 경찰도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묻고 환자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학생증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보호자를 찾아 연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의료진들이 난감해하며 급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에게 들으니 제가 데려온 그 학생의 혈액형이 희귀 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혹시 원내에 RH-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급하게 찾는 내용이었죠. 한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바로 제가 그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는데 워낙 구하기 힘든 혈액형이라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나서서 학생을 위해 피를 나눠줬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들으니 1초도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요. 혈액이 확보되자 지체 없이 수술이 시작되었고 저는 헌혈 후 보호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학생의 상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들러 안부를 묻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제 코가 석자라 그럴 정신이 없더군요. 갑자기 집 나갔던 아내가 서류를 들고 찾아와 이혼을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실직해 한숨 쉬고 있는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퍼부었어요. 꼴 좋다.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더니 하루아침에 버려진 기분이 어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열일 다 제치고 헌신해봐야 결국 헌신짝 된다고 했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당신이 무슨 대단한 애사심이 있다고 그 난리를 쳤어? 회사가 당신 없으면 무너질 것 같대? 근데 어쩌니? 이제 당신한테 월급 주기 싫어서 나가래잖아.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왔어? 난 소식 듣고 그래도 걱정돼서 온 줄 알았더니 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염장 지르려고 온 거야? 걱정은 무슨? 내가 당신 걱정을 왜 해? 이제 정말 탈끝만큼도 미련 없으니까 허울뿐인 부부관계나 정리하자고 온 거지.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남들은 나이 먹으면 서로 안쓰러워하고 없던 정도 다시 생긴다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그나마 나한테 제일 잘해준 건 따박따박 월급 갖다 줬다는 거 하나야.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생겼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옆에 붙어 살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좋게 도장 찍어. 구질구질. 야, 너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네 입에 홀랑 털어놓고 어디 뻔뻔하게 그럴 소리야. 뭐냐, 이혼해주마.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나도 매달릴 생각 없어. 근데 이건 분명히 해도 이 집이랑 예은이는 내 거야.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네가 애를 데려가서 만나지도 못하게 해. 이러면서 어떻게 좋게 도장을 짓자는 거야. 너야말로 좋은 말 할 때 내 딸 데려와. 아니면 나도 정식으로 소송 걸어서 딸이랑 내 재산 다 돌려받을 테니까. 어디 법적으로 해보시든가. 집은 내가 원룸 구할 돈 준대잖아. 좋아. 그럼 집값은 잔금 들어오면 그때 와서 반이라도 줄게. 됐지? 하, 이게 어디서 선심 쓰는 척이야. 돈은 둘째 문제야. 일단 애부터 데려와. 난 너한테 다 줘도 우리 예은이만은 절대 못 줘. 멀쩡한 애 너한테서 크다가는 성질 버리기 십상이야. 예은이? 아휴, 이 눈치 없는 화상아. 너는 17년이 넘도록 감을 못 잡았니? 감을 못 잡다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예은이 얘기하다 말고 말 돌리지 마. 말을 돌리긴 누가 돌려. 나도 지금 예은이 말하고 있잖아. 사실 걔 당신 딸 아니야. 지금 와서 얘기지만 나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 신혼 때도 계속 만났어. 예은이 그 남자 딸이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실소가 나와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죠. 야, 아무리 애 보내기 싫다고 어디서 그런 삼류소설 같은 소리를 짓거려.
멀쩡한 내 딸이 왜 하루아침에 다른 남자애가 돼? 그것도 하필 이혼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래, 안 믿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 당신 출근한 사이에 칫솔 가져가서 친자 확인 검사한 거야. 사실 그냥 딱 봐도 예은이가 그 남자 판박이라 틀림없지만 정확히 확인해 본 거지. 그런데 역시나 맞더라고. 예은이 당신 딸 아니야. 그냥 무슨 너무 마해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짓거릴래? 소리 지르지만 좀 말고 이 서류를 좀 보라고. 봐, 당신이랑 예은이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잖아. 저는 그제서야 설마 하며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내의 말대로 저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깟 종이 쪼가리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그리고 네가 내 칫솔을 가져갔는지 옆집 똥개 칫솔을 가져가 검사했는지 알게 뭐야?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예은이 방에서 빗에 꽂혀있는 머리카락 가져다가 검사해봐. 당신이 직접 해보면 그때는 믿겠지. 1000번을 검사하고 10,000번을 검사해도 결과는 같을 거야. 그렇게 아내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혹시 아내 말이 사실이라면 제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시간 쓰고 돈을 써도 내가 써.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믿으니까 딱 기다려. 직접 알아보고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날 저는 서둘러 아이와 저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머리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방망이질 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그만 아현실색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황당하게만 들리던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17년 동안 핏줄이라 믿었던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충격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말다툼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헛살아왔다는 허무함만 곱씹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사실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럴 때 아내에게 연락이 왔지만 큰 소리 날 의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맥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섰네요.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직장에서도 쫓겨났고 아내와 딸까지 잃어버리고 나니 사는 의미를 모르겠더군요. 그 후로 저는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부모님이셨어요. 닭통 선풍기 팔아가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 닭다리는 무조건 제게 떼어주며 흐뭇해하셨던 어머니. 그 두 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는 데까지 해보다 그래도 정 힘들면 그때 죽자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헤어진 지 열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침대 옆으로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방에서는 먹다 남은 김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를 정리하며 잡생각을 떨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내친 김에 아예 온 집안을 청소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머릿속을 채우던 잡념들이 다 날아가더군요. 오직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때
몇 달 전 만난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 동생이 퇴직하고 입주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적응하고 나더니 벌이도 나쁘지 않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몸을 움직이는 일을 찾아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내고 오랜만에 씻고 나니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시름을 다 짊어진 듯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고 마음먹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해 입주 청소에 대해 물어봤네요.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도움을 좀 받기로 한 거죠. 한 달 알아보니 청소 일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입주 청소나 정리 전문가 과정이 개설된 청소 전문 학원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거기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나 창업까지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간 들지 않고 바로 등록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원의 도움으로 면접을 보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적응하며 몸에 익혀야 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힘도 들고 선배들에게 타박을 듣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활력이 넘치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남 고급 아파트에 청소를 가게 됐어요.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대형 평수의 아파트더군요. 얼핏 봐도 마감자며 벽지 같은 게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같이 일하는 선배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재료들이라고 했죠. 저는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저 혀를 내두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유독 그날 주의를 여러 번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집 특별히 신경 써서 얼룩이랑 스크래치 안 생기게 조심해서 작업해요. 괜히 잘못해서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팀원들 모두 신중하게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이 서툴렀던 제가 신입 티를 내고 말았습니다. 조심한다고 신경 쓰다 보니 더 긴장이 된 건지 안 하던 실수를 하고 말았죠. 글쎄 청소기를 들고 돌아서다 그만 베란다 조명을 깨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깜짝 놀란 팀장이 달려와 어쩔 줄 모르고 소리치더군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저거 얼마나 비싼 조명인 줄 알아요? 우리 한 달 번 거 고스란히 다 줘도 모자란다고요. 예? 무슨 조명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저거 유럽에서 들여온 거예요. 이 집에 있는 거 작은 탁자 하나까지 싹 다 해외에서 수입한 거라고요. 일단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 테니 손이 발이 되게 빌 준비나 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운이 나빠도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제 탓이지만 그때는 뭐라도 원망하고 싶더라고요. 잠시 후 팀장의 연락을 받은 뒷주인이 달려와 깨진 조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안색이 변해 제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아, 진짜 좀 조심 좀 하시지. 저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구하기 어려웠던 거라고요. 다시 구하려면 시간이며 돈이며 정말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서툴다 보니 실수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 아무리 서툴다고 해도 나 입주 청소하다 이런 봉변당할 줄 상상도 못했네요.
내일 모레 짐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연실 굽실거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집주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조명값을 보내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그 작은 조명 하나의 가격이 제 2달치 품삯과 맞먹더라고요. 저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번 돈과 제 주머니에 있던 돈까지 털어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러고 나니 저 스스로가 한심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팀장까지 젊은 집주인 눈치를 보는 바람에 미안하기도 했고, 나란 인간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달아 뒤통수를 맞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네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조명값을 물어주고 쓰리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대충 봐도 무척 값비싸 보이는 낯선 차가 왜 저희 집 앞에 서 있는지 의아했죠. 하지만 저는 이내 흥미를 잃고 차를 그냥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다 흠칫 놀라고 말았네요. 제 앞을 막아선 사람이 얼마 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휠체어에 타고 있긴 했지만 다 죽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혈색이 좋아 보이더군요. 그 학생은 저를 보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에 사시는 분 맞죠?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아저씨 덕분에 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정신을 차리기 전인데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경찰에 남기신 인적사항을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아유, 생명의 은인은 무슨.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 반갑네요. 근데 다리는... 네. 아직 치료 중인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외출 허락받아 잠깐 나온 거예요. 치료 다 끝나도 재활받는 기간까지 아직 한참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늦지 않게 수술받아서 다른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고마워요. 사실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학생 덕분에 힘이 나네요. 최근에 계속 한심한 짓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잘한 일도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네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마침 저기 나오셨네요. 학생은 고개를 내밀고 제 뒤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더군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저는 몸을 돌려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연거푸 고마움을 표시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자식 구해주신 분을 이제야 찾아뵙네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무례를 용서하세요. 아이가 워낙 많이 다쳐서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저렇게 휠체어 신세라도 멀쩡히 바깥 바람 쐴 수 있게 된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구급타도 불러주시고 애를 위해서 혈액까지 나눠주셨다면서요? 이 은혜는 정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저 학생을 만난 것도, 학생이 여기 쓰러져 있던 것도 다 운명이죠. 그래도 혈액형이 같은 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워낙 희귀한 혈액인데 하필 제가 같은 혈액형의 학생을 구하다니. 그 운명이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아까 경찰한테 이름을 들었을 때는 설마 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확신이 가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영문을 몰라 하자 학생의 어머니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가로등 불빛이 상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만 얼어붙은 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구한 학생의 어머니가 바로 가슴 아픈 이별로 헤어진 저의 옛 연인이었던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세월에 변한 상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자와 저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갓 주임을 달고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들과 간 술집에서 또래 무리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에 까불거리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들을 웃겨 호감을 샀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 앉았던 여자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화 얘기, 음악 얘기, 여행 얘기. 그날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공통점이 정말 많았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고 만남이 이어지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그 여자를 만났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애가 달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불같은 연애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를 반대하는 상대의 부모님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여자의 아버님은 제법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산가였고 어머니는 음대 교수였어요. 그렇다 보니 평범하게 짝이 없는 전자제품 대리점 아들이 성에 차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한겨울에 여자네 집 마당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모욕적인 언사도 견뎌냈네요. 그런 노력에도 여자의 부모님은 끝내 저희 사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여자가 시달림에 지쳤는지 혼자 유학을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뼈아픈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서 맺어준 여자와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고 삶이 비며 살다 보니 그런 결혼에도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빛바랜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던 그 여자가 중년이 넘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연으로 말이죠. 보아하니 제가 당황한 것 이상으로 여자도 무척 놀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말을 읽지도 못하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겠죠. 근호 씨 맞지? 그치? 근호 씨가 우리 애를 살린 거야. 그래. 내가 구한 게 당신 아들이라니 전혀 몰랐어. 참 신기한 인연이네. 이건 근호 씨 말대로 운명이야. 사실 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애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그랬더니 최근에 이혼과 실직을 한꺼번에 당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실례일지 모르지만 봉투까지 챙겨왔어. 그런데 그게 큰옷이었다니.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고 희귀 혈액까지 나눠줘 살린 걸 운명 말고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 아들이라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래, 내 아들이 바로 큰옷씨 자식이야. 당신 희귀 혈액형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더라.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그때 사실 임신 초기였어. 근데 서울에 있으면 부모님이 하도 괴롭히는 통에 멀쩡히 애를 낳을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노씨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몰래 애를 낳았어. 물론 부모님도 놀라셨지만 이미 낳은 아기를 어떡했어. 결국 당신 찾아서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서울에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됐더라.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애를 키웠지.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당신 찾아볼 엄두도 안 냈을 거야. 멀쩡히 잘 사는 남의 집 가장 들쑤시고 싶은 생각 없었거든.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아이부터 살폈어요. 비록 아이가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아들을 제 손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에도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 눈물겨운 부자상봉을 하게 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아이는 재활을 잘 마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 엄마와 재혼했고요. 피 끊은 청춘에 헤어졌던 옛사람과 재회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것도 제 피를 이어받은 친아들까지 얻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운도 모자라서 저에게 화려한 재기의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바로 아내가 운영하던 회사에 이사 자리를 맡게 된 겁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많은 재산과 회사 지분까지 모두 상속받았더군요. 그래서 초라한 백수 이혼남이던 제가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됐네요. 반면 제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떠났던 전 부인의 소식은 참담 그 자체더군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바로 내연남 때문이었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인연이니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한테서 뺏어간 재산을 전부 그 남자 노름미천으로 퍼주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연남이 노름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전부인과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인은 딸을 데리고 남자를 피해 지방에 숨어 식당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전부인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지금의 이 행복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허공에 대고 감사 인사를 전하곤 하네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그렇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계기로 대반전을 맞게 됐죠. 그러니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보며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행운을 안겨줄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